서울, 대한민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 도시는 낮에는 눈부시고 밤에는 찬란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어느 골목에서는 여전히 소박한 삶이 이어졌다. 김지은,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꿈은 특별하지 않았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 대학 졸업 후 지은은 서울로 올라와 대기업의 회계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바쁜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박현우를 만났다. 박현우, 회계팀 옆 기획팀의 유능한 대리였다. 또렷한 이목구비,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다. 현우는 대기업 회장 박준석의 외아들이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고 동료들과도 격없이 지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어느 날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고 지은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현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종이를 주워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 작은 친절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다. 회사 식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때때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현우는 지은의 소박하고 솔직한 모습에 끌렸고 지은 역시 현우의 배려심과 따뜻한 성격에 마음을 열었다. 몇 달 후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영화 한 편 볼래요? 지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다. 지은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재벌가의 아들이 평범한 동료 여직원과 사귄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우는 달랐다. 그는 지은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말이면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퇴근 후엔 한강을 걷거나 카페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우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현우의 부모님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박 회장과 그의 아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 여자는 우리 가문과 격이 맞지 않아. 현우야,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는 부모님을 설득했다. 그는 지은의 진실된 마음과 성실함을 믿었고 그런 그녀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몇 차례의 만남과 지은의 성실한 태도, 따뜻한 인품의 박 회장 부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1년 후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하객들은 모두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다. 결혼 후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기로 했다. 현우는 바쁜 회사 생활을 이어갔고 지은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갔다. 1년 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 박서준이 태어났다. 서준은 사랑스러운 눈망울과 통통한 볼살로 금세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서준이가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 지은은 아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현우도 아들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지은아, 고생했어.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불빛처럼 그들의 미래도 반짝일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찰나의 행복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는지. 지은의 소박한 행복은 곧 금이 가기 시작할 운명에 처해 있었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어떤 따뜻함보다도 차가운 현실을 곧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김지은의 삶은 평온했다. 비록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날들이 반복되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서준이가 있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남편 박현우는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었다. 대기업 밥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의 주변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밥그룹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회장 박준석은 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겼다. 현우는 젊은 CEO로서 주목을 받았고 각종 언론과 재계 모임에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밥그룹 본사에 새로운 비서가 채용되었다. 최수진. 해외 명문대 출신의 완벽한 외모,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현우의 신뢰를 얻으며 비서실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은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의 비서는 직업상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비서실이랑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요즘엔 회사 행사도 많고 아무래도 좀 더 어울리는 이미지가 필요해. 현우는 점차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공식 석상에도 지은을 동반하지 않았다. 대신 늘 최수진이 그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TV 뉴스를 보던 지은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밥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그곳에서 현우는 검정 턱시도를 입고 옆에는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최수진이 함께 서 있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사람들은 둘을 주목했다. 지은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는 그런 행사 얘기 안 했어? 나도 함께 할 수 있었잖아. 현우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볼게. 너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뭐라고? 넌 너무 평범하잖아. 우리 집안,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조금 부족해. 이제는 내가 대표야. 모든 게 달라졌어. 그날 이후 지은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집안의 분위기도 변했다. 시부모님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최수진은 교묘하게 현우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사모님은 착하시긴 한데 아무래도 재벌가 부인으로서는 이미지가 약한 것 같아요. 재계 모임에서는 다들 외모, 학벌, 품격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현우는 처음에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밥그룹의 젊은 대표 부인치고는 너무 평범하지 않나?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해. 결국 현우는 점점 지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도 대화가 줄었고 아들 서준과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지은은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꾹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욕심 없이 단순한 걱정 때문에 확인한 순간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문자 메시지 창에는 최수진과 주고받은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자기야, 언제쯤 정리할 거야? 나, 더는 기다리기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진첩 속에는 둘이 해외 출장을 가장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수진의 몸은 분명히 임신한 듯 부풀어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현우를 붙잡았다. 현우야, 이게 뭐야? 설명해봐. 현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다. 그래, 다 말하려 했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 솔직히 말해, 지은아. 너랑은 끝났어. 수진이랑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녀는 내 수준에 맞는 여자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준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서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경제력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잖아. 너한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그날 밤 지은의 인생은 무너졌다.
박현우는 이미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이혼 서류가 집으로 도착했다. 서류 속에는 냉정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현우와 그 가족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다. 지은은 결국 혼자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고통과 배신이 언젠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지금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잔인했다. 김지은은 단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법정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박현우가 변호사와 함께 차갑게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사랑과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김지은 씨는 가사에만 전념했을 뿐 별다른 경제적 기여가 없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박현우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서준이를 직접 키워왔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서류와 증거,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판결을 좌우했다. 현우는 법정에서조차 냉정했다. 그는 변호사 옆에 앉아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봤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지은을 향해 비웃는 듯한 표정조차 지어 보였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박현우가 서준이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재산 분할 역시 현우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지은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법정을 나서던 순간 현우가 지은을 불러 세웠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아, 현실을 인정해. 너 같은 여자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살아. 더 망신당하지 말고.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차갑게 그녀를 짓밟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녀는 아들 없이 혼자 빈손으로 부산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부산의 작은 골목길, 오래된 떡집. 그곳은 지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 창피해요. 지은은 어머니 김미숙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미숙은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이야. 그렇게 힘든데도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다. 떡집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고 서울에서 내려온 지은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 끝없는 서러움, 매일같이 밀려오는 자책감. 지은은 자신이 정말 무능한 여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가장 아픈 순간은 아들 서준이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을 때였다. 엄마, 왜 우리 집에 안 와? 아빠가 엄마는 이제 다른 데 산다고 했어. 새 엄마도 생겼고. 서준의 순진한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척 대답했다. 서준아, 엄마는 잠시 할머니 집에 있어. 널 많이 사랑한다는 건 알지? 서준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나도 엄마랑 살고 싶어. 새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어.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행복했던 결혼, 사랑스러운 가족, 평범한 일상.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며칠 후 떡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은은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현우의 말. 너 같은 여자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은 자존심을 짓밟은 동시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어갔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단지 숨을 돌리고 싶어서였다.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걷던 그녀의 시선이 한 권의 책에 멈췄다. 법학개론. 얇은 표지 속에 대한민국 법의 기초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들었다. 이혼 소송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다. 법정에서 아무것도 몰라 우왕좌왕하던 자신, 무력하게 모든 걸 빼앗기던 순간들. 그때 법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흥미로웠다. 차근차근 풀어 설명된 법의 기본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몰입해 있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매일 도서관에 갔다. 낮에는 떡집을 돕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법학책을 읽었다. 어머니 미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은아, 요즘 밤마다 책만 보네. 무슨 공부야?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법 공부야. 늦었지만 시작해보려고. 미숙은 놀라면서도 딸의 단호한 표정에서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렇게 김지은의 두 번째 인생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작은 시작이 훗날 자신을 짓밟은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지은의 새로운 일상은 고단하고 지쳤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품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집을 돕고 아침에는 서둘러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낮에는 떡을 배달하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바쁘게 움직이며 남는 시간마다 법학 교재를 펼쳐들었다. 지은의 손은 늘 떡 반죽으로 굳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어머니 김미숙은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딸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쓰러질까 걱정돼.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엄마, 이제라도 뭘 배워야 해. 그래야 나중에 서준이 앞에 당당해질 수 있어. 사실 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당장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은 법이라는 낯선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몇 개월 후 지은은 부산 시내에 있는 야간 법학원에 등록했다. 등록금은 떡집 일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보탠 적금으로 겨우 마련했다. 법학원 첫날, 지은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움츠러들었다. 교실 안에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패기가 가득했고 335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부러워 보였다. 지은은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다. 주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법학은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겁먹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은 힘듭니다. 지은은 열심히 필기를 하며 강의를 따라갔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교재 속 법조문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때 옆자리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도 뒤늦게 법 공부 시작했어요.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반갑네요. 저는 한석호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한석호는 40대 중반으로 과거 사업 실패를 겪고 법의 중요성을 절감해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게 됐다. 수업이 끝난 후 둘은 자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석호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기당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법을 몰랐던 게 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이혼 소송에서 아무것도 몰라서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 아이, 집, 다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했다. 법학원 수업이 끝난 밤늦은 시간, 지은은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김지은 씨, 오늘도 공부했어요? 참 열심히 사시네요. 편의점 사장이 말했다. 지은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학 공부하고 있어요. 좀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렇게 지은의 하루는 반복됐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속 작은 불씨는 점점 커졌다. 석호는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은을 돕기 위해 판례 정리 노트를 나눠주기도 했다. 이거 정리해 둔 거예요. 법조문만 외우면 안 돼요. 사례를 통해 이해해야 해요. 지은은 감사한 마음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법학원에서도 조금씩 적응해 갔다. 처음엔 자신을 무시하던 젊은 학생들도 점차 지은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법학원에서 1년이 지나고 지은은 첫 사법고시 1차 시험에 도전했다. 결과는 낙방이었다.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수험번호가 없는 걸 확인한 순간 지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날 석호가 말했다. 처음에 붙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도 3번 만에 붙었어요. 포기하면 여기까지 온 게 아깝잖아요.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날부터 지은은 더 독하게 공부를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이상 도서관에서 보내며 떡집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피곤해 쓰러질 것 같아도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어느 날 지은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결국 탈진해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간 지은을 바라보며 어머니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딸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지은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단호히 말했다. 엄마, 나 포기 안 해. 이번에는 절대 포기 안 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은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사람은 결국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법을 통해 반드시 세상에 증명할 것이다.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약하고 무지한 여자가 아님을. 김지은의 고된 시간은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되는 새벽 떡집일, 낮에 법학원 수업,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독서실 공부. 그녀의 삶은 끝없는 반복과 피로 속에서도 점점 굳건해지고 있었다. 몸은 항상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포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것이 지은이 자신을 버티게 만든 유일한 생각이었다. 한석호 역시 늘 곁에서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다. 그는 가끔 농담을 건네며 지은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고 법학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둘은 함께 늦은 밤 도서관을 나서며 편의점 앞벤치에 앉았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사람 처음 봐요. 지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어요. 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 삶을 위해서라도 꼭 해내야 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꼭 붙을 거예요. 지은 씨 같은 사람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겨요.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3년째 되는 해, 드디어 첫 번째 큰 성과가 찾아왔다. 사법고시 1차 시험 합격.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수험번호를 찾은 순간 지은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피로,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나 붙었어요. 지은은 떡집에 있던 어머니에게 울먹이며 소식을 전했다. 미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날 저녁, 지은과 어머니, 그리고 한석호는 소박한 치킨과 맥주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석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2차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지은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1차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단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사고력, 법적 판단 능력, 글쓰기 실력이 모두 요구됐다. 지은은 매일 모의 답안을 작성하고 어려운 판례를 분석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다. 석호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의 답안을 검토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줬다.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흘렀다. 2차 시험을 치른 날, 지은은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후회 없이 해냈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그리고 얼마 후 2차 시험 합격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관문인 면접뿐이었다. 면접 준비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 단순히 법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가치관, 검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지은은 면접 스터디에 참여해 모의 면접을 반복했고 석호와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며 실전 감각을 키워갔다. 면접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움을 떨쳐내기로 했다.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면접관 앞에 선 지은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는 억울함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을 통해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합격자 명단 속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김지은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해냈어. 그동안의 고통, 절망, 굴욕, 외로움, 모든 걸 이겨낸 결과였다. 한석호는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어머니도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 당당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검사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무력하고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조만간 운명은 또다시 지은 앞에 거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지은은 마침내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식 검사로 임명되었다. 그날의 감격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명찰에 새겨진 김지은 검사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혼 소송에서 무력하게 모든 걸 빼앗기던 순간, 서준이와 강제로 헤어지던 날, 새벽마다 떡집과 편의점을 오가며 버텼던 시간, 법을 배우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결과,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 첫 출근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건물 앞에 선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검찰청 내부는 바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동료 검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배정받고 업무를 익히는 동안에도 지은의 마음은 묘한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지은의 존재는 조금 특별했다. 다른 신임 검사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비전형적인 인생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탓에 일부 사람들은 호기심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혼한 경력에 법 공부도 늦게 시작했다던데. 그 나이에 검사. 대단하긴 한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은은 그런 소문과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단련되어 있었고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자신의 실력과 신념뿐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첫 사건을 배정받았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건이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 남편은 처벌을 피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피해 여성의 가족들조차도
가정 불화를 밖으로 끌고 나가지 말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혼 소송 당시 아무런 힘도 지식도 없이 무너졌던 자신. 서준이 앞에서 무능한 엄마일 수밖에 없었던 그날.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게 두지 않을 거야. 지은은 피해 여성과 직접 상담을 하며 꼼꼼히 증거를 모으고 가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해 남편을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피해 여성은 눈물로 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검사님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법을 배운 이유, 검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은 점차 검찰청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동료 검사들은 더 이상 그녀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는 그녀의 뚝심과 집념을 높이 평가했다.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어머니 김미숙과 아들 서준이 서울로 올라왔다. 서준은 이제 중학교 1학년, 키도 훌쩍 크고 말투도 어른스러워졌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아, 엄마가 요즘 많이 바빠서 자주 못 봐서 미안해. 서준은 어색한 듯 웃었다. 괜찮아, 엄마. 엄마가 검사된 거 인터넷에서 봤어. 친구들도 다 알아. 멋있대. 지은은 놀라고 동시에 울컥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좀 그랬어. 엄마 없이 아빠랑만 지내는 게 싫었어. 근데 이제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은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동안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소박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검찰청 내부 회의에서 상부로부터 특이한 사건이 하달되었다. 대규모 기업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그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그룹. 그곳은 바로 전 남편 박현우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본 순간 지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횡령 금액은 수십억 원, 허위 계약서 작성, 내부 정보 유출 의혹까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 담당 검사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상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김 검사, 이 사건 내가 맡을 수 있겠어? 개인적인 사정이 얽혀 있는 건 알고 있어. 부담되면 얘기해.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공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개입되지 않을 겁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사건을 깊이 파헤칠수록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났다. 박현우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뿐 아니라 최수진을 통해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넘긴 정황도 포착되었다.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거야. 김지은 검사로서, 한 여자로서, 그리고 상처 입은 과거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끝을 봐야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지은은 차분한 걸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다. 그 앞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지만 피로와 불안이 깃든 얼굴이었다. 박현우. 그토록 원망했고 동시에 잊으려 했던 남자.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 앞에 앉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의자 박현우 씨, 본인 맞으시죠?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아, 아니, 김지은, 너가 어떻게... 지은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공무 중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삼가주세요. 저는 이 사건의 담당 검사입니다.
현우는 당황해 손을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 그리고 미묘한 두려움이 스쳤다. 지은은 흔들림 없이 조사를 이어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박그룹 내에서 총 53억 원의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수진 씨를 통해 경쟁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건 다 오해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오해인지 아닌지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지은은 차분히 증거자료를 꺼내며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계좌 거래 내역, 허위 계약서 복사본, 이메일 기록, 내부 고발자의 진술. 모든 것이 명백했다. 현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사가 끝난 후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잠깐만.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변호인을 통해 해주세요. 제발, 잠깐이면 돼. 그 간절한 눈빛에도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조사실을 나섰다. 조사 이후 검찰청 내부는 술렁였다. 박그룹, 재계의 거물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김지은 검사에 대한 소문도 퍼졌다. 박현우 전 부인이라며? 그럼 복수하려고 이 사건 파헤치는 거 아냐? 사적인 감정으로 수사하는 거면 문제 아닌가? 어쨌든 전 남편을 법정에 세우는 거잖아. 지은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도 담담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박현우의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담당 검사가 피의자의 전 배우자라면 이 수사는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 교체를 요구합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김지은 검사가 개인적 감정을 개입시킬 가능성이 있어. 교체해야 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지. 여자가 성공하면 꼭 이런 식으로 흠집 내려 해. 상부에서도 고심에 빠졌다. 결국 김지은을 불러 상부 회의가 열렸다. 김 검사, 이 사건 계속 맡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 개입 없다고 자신합니까?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수사해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회의는 길어졌지만 결국 지은이 사건을 계속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며칠 후 지은은 다시 조사실에서 현우를 마주했다. 이번엔 그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어두웠다. 언론의 보도, 회사 내부의 배신, 그리고 최수진의 행방불명까지 모든 게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지은은 냉정하게 물었다. 최수진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 날 이용했어. 내 정보, 내 돈, 다 빼갔어. 지은은 묘한 씁쓸함을 느꼈다.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결국 배신자로 돌아섰다는 사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하고 그녀는 질문을 이어갔다. 그렇다고 당신의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명확히 밝혀질 겁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한석호가 그녀를 찾아왔다. 지은 씨, 괜찮아요? 석호는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 중이었고 늘 지은을 응원하고 있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힘들긴 해요.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 세상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증거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야.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약자를 지키는 검사가 될 것. 그리고
더 이상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싸울 것. 그렇게 김지은과 박현우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싸움의 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박현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김지은의 일상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밥그룹 비리 의혹. 담당 검사는 전 부인 김지은 검사. 개인 감정 개입 논란. 검찰 내부도 술렁. 복수인가, 정의인가, 뜨거운 여론. 지은은 언론의 시선 속에서도 담담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아들 서준이었다. 서울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서준은 친구들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였다. 아버지가 기업 비리로 수사받고 어머니가 직접 그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었다. 서준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은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왜 아빠를 그렇게 몰아붙여? 친구들이 다 비웃어. 엄마가 아빠 감옥 보내려고 작정했대. 지은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서준을 지키고 싶어서 법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건데 아이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서준아, 엄마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야. 아빠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해. 거짓말이야. 엄마,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서준의 눈가에 맺힌 분노와 서운함은 지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날 밤, 지은은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핸드폰으로는 익명의 협박 메시지가 끊임없이 도착했다. 내가 감히 박현우를 건드려? 내 가족이 무사할 것 같아. 과거는 묻어둬야 평화로운 법이야. 선을 넘지 마. 아들 조심해. 사고는 순식간이야. 지은의 손이 떨렸다. 분명히 각오했지만 막상 가족을 향한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공포가 엄습했다. 며칠 후 서준이 학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도적인 사고 정황이 있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 했지만 지은의 본능은 말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꾸민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석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호 씨, 서준이가 사고를 당했어. 석호는 놀라며 달려왔다. 설마 밥그룹 쪽에서? 확신할 순 없지만 느낌이 이상해. 석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럴수록 더 물러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조장해서 입막음하려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흔들렸다. 법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맞을까? 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닐까? 밤새도록 고민이 이어졌다. 다음 날 검찰청에 출근한 지은은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김 검사, 위에서 압박이 심하다. 사건에서 빠지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 지은은 담담히 말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개인 의지는 알겠어. 하지만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특히 아들. 그 말은 지은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와 홀로 복도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그때 어머니 김미숙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나도 뉴스 다 봤어. 많이 힘들지? 지은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때문에 서준이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섭기도 해. 미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딸아, 너 포기하면 결국 그 사람들만 웃을 거야. 세상은 약자가 포기하면 더 잔인해져. 너 그거 몰라. 지은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현실적이고 냉정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로였다. 그날 밤 지은은 서준의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봤다. 아직 어린 얼굴, 걱정으로 굳은 이마, 얇은 팔. 미안해, 서준아.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야.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며칠 후 지은은 다시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박현우의 불법 행위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최수진의 배신과 비리도 낱낱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지은은 또 한 번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박그룹 측의 교묘한 방해도 계속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석호와 동료들의 응원,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준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현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일뿐이었다. 지은의 싸움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그룹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법정의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피고석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박현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한때 재계의 젊은 거물이라 불리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맞은편 검사석에 선 사람은 김지은이었다. 검은 검사복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저 사람이 피고인의 전 부인이라며? 진짜 영화 같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오늘 밝혀지겠지. 재판장이 들어오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박현우는 지난 3년간 박그룹에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였으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피고인은 일부 실무상 실수를 인정하지만 고의적인 범죄는 부인합니다. 최수진이라는 인물이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속이고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은은 차분히 증거를 제시했다. 계좌 추적 자료, 위조된 계약서, 내부 고발자의 진술, 그리고 최수진의 통화 녹음 파일. 모든 것이 박현우의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현우의 변호인은 더 이상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그때 박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의 허락을 구했다. 재판장님, 잠시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 모든 걸 망쳤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검사님, 김지은 씨,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순간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박현우의 고백에 놀란 시선들이 지은을 향했다. 현우는 말을 이었다. 당신을 버렸던 것도, 아이를 빼앗았던 것도 모두 내 오만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은은 굳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또다시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검사의 자격으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사과의 진정성을 떠나 이 법정은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고백이 법적 책임을 가볍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은 선고를 위해 짧은 휴정을 선언했다. 잠시 후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현우는 박그룹 대표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피고인 박현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겨우 3년.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집행유예라니.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도 최소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됐네. 지은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긴 싸움이 끝났다는 묵직한 피로감만 남아있었다. 공판이 끝난 후 현우는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아니, 김 검사님, 고마워. 지은은 잠시 멈춰섰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을 거야. 지금이라도 내 잘못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지은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야. 그저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뿐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도 진짜 변해야겠지. 그렇게 둘의 대화는 끝났다. 며칠 후 사건이 정리되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을 때 지은은 어머니와 아들 서준과 함께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 멋져.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긴 시간 동안 무너졌던 자존심, 흔들렸던 자신감, 상처받았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오늘 서준의 한마디로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다. 김지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박현우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김지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언론의 관심도 잦아들었고 검찰청 내에서도 더 이상 그녀를 둘러싼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여성 사회적 약자 전담 검사로 바쁘게 일했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데 집중했다. 지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단단함과 여유가 깃들었다. 어느 날 법학원에서 연락이 왔다. 김 검사님, 늦깎이 수험생들을 위한 특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며칠 후 법학원 강의실에 선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낯설고 두려웠던 교실, 떨리는 손으로 필기를 하던 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밤들. 그 앞에 앉아있는 수험생들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사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뒤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 지은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수험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검사님, 솔직히 너무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셨어요? 지은은 잠시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아들을 떠올렸어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수험생들이 지은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경험은 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 법학원에서 나오는 길,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검사님, 요즘도 바쁘시죠? 한석호였다. 이제는 변호사로 자리 잡은 그도 여전히 약자를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뭐 늘 그렇죠. 석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법학원에서 떨리던 모습, 밤새 공부하던 모습.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꿈 같아요. 둘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함께 법률사무소를 차릴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다. 검사와 변호사의 협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며칠 후 지은은 오랜만에 부산을 찾았다. 떡집은 여전히 어머니 김미숙의 손길로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엄마, 많이 힘들지 않았어?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너 잘 돼서 동네 사람들도 다 자랑해. 지은은 떡집을 둘러보며 옛날을 떠올렸다. 절망에 빠져 이곳으로 돌아왔던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자신. 그러나 결국 모든 걸 이겨냈다. 그날 밤, 가족은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다. 서준도 이제 한층 의젓해졌다. 학업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고 싶어. 지은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아, 어떤 길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 거.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우연히 박현우를 마주쳤다. 그는 사회봉사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은 더 강해진다. 김지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 곁에 설 것이고 더 많은 약자들이 당당히 웃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켜온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담담히 걸어갈 것이다.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도시의 골목골목에 연두빛 새싹이 피어나듯 지은의 삶에도 또 한 번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